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 사육을 하면서 송아지를 키우든지 아니면 비육이나 번식을 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단백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줄여서 탄단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학창시절 배웠던 기억을 되돌려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각각 다음과 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지방을 먹는 것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통 근육을 키우려고 먹는 단백질도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면 당연히 몸은 이 단백질을 근육만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한우의 사양 관리에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가 먹는 사료는 거의 탄수화물 위주이고 이것이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탄수화물 대신 소에게 먹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과한 지방은 소의 반취 내의 미생물의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사료량의 6% 미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주로 다룰 단백질입니다. 소의 성장이나 신체 기능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료에서 조단백, 즉 CP라는 것이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백질은 주로 성장,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번식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임신한 소가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신한 태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와 단백질의 최소 요구량과 비율입니다. 담장을 쌓는데 에너지는 일하는 사람이고 단백질은 여기에 들어가는 벽돌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많아도 벽돌이 없다면 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벽돌은 많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벽은 빨리 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예산 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벽돌의 숫자가 적절히 조정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와 단백질에 대한 원리를 잘 안다면 여러분의 농장 사양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가 더 많은 비율의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여기 농장의 모델을 두고 이해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 송아지와 조금 더 나이가 먹은 송아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 송아지와 이보다 조금 나이 든 송아지를 비교하면 나이가 더 든 송아지가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료를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총량도 더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료 내의 단백질의 비율을 따지자면 나이가 더 어린 송아지일수록 사료당 더 높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어릴 때 성장하는 속도가 최고로 빠르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음 표입니다. 체중이 180kg에서 360kg까지 몸무게가 늘어가는 동안 하루에 얼마의 에너지와 단백질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먹이고 있는 사료의 뒷포장지에 TDN이나 CP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에 0.5kg을 늘리기 위해서 먹는 사료의 양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단백의 비율은 반대입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어리면 어릴수록 사료 내 단백질의 비율은 높아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0.5kg이 아닌 1kg의 증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인 TDN과 조단백은 전체적으로 더 높여지고 이때도 역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조단백이 상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같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체구가 다른 송아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체구가 더 큰 송아지가 더 많은 양의 단백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중이 250kg인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보통의 사이즈이고 한 마리는 체구가 더 큽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몸무게는 같은데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과 키가 더 크고 마른 사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 두 마리의 소를 하루에 0.5kg의 살을 찌우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백질의 절대량은 누가 더 많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무게는 같지만 보통 사이즈의 소는 약 720g의 단백질이, 그리고 큰 사이즈의 소는 76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증체를 하고 싶다면 에너지와 저단백을 같이 올려줘야 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덩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저단백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다음의 것입니다. 몸무게가 135kg 나가는 소는 나이가 어린 소를 의미하며 320kg 나가는 소는 이보다 더 나이 든 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조단백 10%로 제한 급여하면 대부분 하루 증체량이 낮고 전 연령에서 문제가 특별히 없을 수 있지만, 하루 증체량을 크게 늘리고 싶다면 분홍색처럼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개체일수록 더 고단백 사료를 먹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만 후 포유 중에는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소와 그렇지 않은 소의 경우 어느 쪽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이 경우에도 체중이 더 적게 나가는 소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살을 찌우는데 사료를 어떻게 먹이는가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어미소가 만들어내는 우유는 이보다 더 복잡해서 먹는 사료의 양에 정비례해서 우유가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우유를 만들어내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소가 더 많은 에너지와 단백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람과 소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흡수하는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소는 반추이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먼저 사람과 같이 반추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이에서 분해가 되고 바로 소장으로 흡수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RUP라고 부르는데 내용처럼 반추위에서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RUP는 통상 소가 얻는 단백질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 나머지 60%는 반추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반추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RDP라고 부릅니다. 다음 편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료의 조단백과 RDP, RUP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반추 내에서 분해되는 비율이 높고 또 어떤 것은 사이를 거쳐 소장에서 분해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RDP와 RUP 중 뭐가 더 높은 게 좋은 거야? RUP는 소가 먹는 바로바로 몸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이고, 시중에서 요즘 RUP라고 일종의 첨가제처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RUP가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에게 있어서 RDP 또한 매우 중요한데, 그건 반추 내에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이외에도 더 많은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건을 하나 사면 기대하지 않았던 물건이 덤으로 딸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추에서 분해되는 단백질은 암모니아라는 기체 형태로 바뀌고 이것을 미생물이 단백질로 재생성하는데 이를 미생물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소는 단백질을 얻어서 줬고 미생물은 에너지원을 얻어서 폭발적으로 미생물의 숫자를 늘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이때 늘어나는 숫자의 미생물은 소에게 부가적으로 어떤 이점을 더 가져다 줄까요? 먼저 미생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소가 반추위에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품질이 낮은 조사료는 반추위의 미생물 숫자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만약 반추위 단백질이 부족하면 조사료의 소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반추위 단백질로 인한 다른 장점은 바로 늘어난 미생물 자체가 또 다른 단백질의 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반추에서 늘어난 미생물의 일부는 결국 소화된 사료와 함께 하부 소화기인 사이를 통해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미생물 자체도 결국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소에게 단백온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추에서 분해되는 단백질이 아닌 반추위를 거치지 않고 소장으로 바로 흡수되는 RUP는 장점이 없을까요? RUP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 소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를 단백질이 아닌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 중에 제가 담장을 쌓는 사람은 에너지로, 벽돌은 단백질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너지가 부족하면 벽돌을 대신 팔아서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RUP입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RUP 단백질을 충분히 주었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것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근육 성장에 온전히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증체를 위해서 나름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주는데 증체가 잘 안 된다면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한우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을 바라보는 눈은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충분히 주는가, 그 단백질은 반추에서 소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바로 소장으로 흡수되는 형태인가, 반추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추의 기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 단백 사료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저단백과 RUP가 높은 것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지금부터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활용 면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레벨업 하신 것입니다. 농가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증체나 등심 단면적을 높이려고 기존 사료 이외에 알팔파나 대두박, 주정박을 주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줘야 할지는 자신이 원하는 증체의 속도와 양에 따라 달려있고 그것은 한우 사양표준이라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증체량 목표에 필요한 사료를 어떤 비율로 급여하면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증체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저단백이 12.2%이고 TDN이 58.5%, 하루 섭취하는 사료량이 총 5kg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이때 내가 가진 두 개의 사료를 각각 얼마씩 먹여야 이를 맞출 수 있는지 단백질 이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건초가 저단백 10%에 TDN이 58%, 농사료가 저단백 17%에 TDN이 75%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12.2%의 저단백 수준을 가운데 적습니다. 그리고 기퉁이에 각각 내가 쓰려는 사료의 저단백인 10%와 17%를 각각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뺄셈을 하는데 그냥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를 빼주고 이것을 반대편 대각선에 적어줍니다. 건초 10%는 원하는 저단백인 12.2%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2.2에서 10을 뺀 2.2를 대각선 끝에 적어줍니다. 반대로 농우사료 17%는 원하는 저단백인 12.2%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17에서 12.2를 뺀 4.8을 반대편 대각선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4.8과 2.2를 더해줍니다. 이 더해준 값은 7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건초라고 적고 여기에 건초 옆에 있는 4.8을 7로 나누어주고 여기에 사료양 5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약 3.43kg입니다. 이게 사료 5kg 중 건초로 주어야 할 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우사료라고 적습니다. 여기에 2.1을 7로 나누고 여기에 사료양 5를 곱해줍니다. 그럼 나오는 값은 약 1.57kg입니다. 이게 급여해야 할 농우사료의 양입니다. 즉 건초 3.43kg과
농우사료 1.57kg의 합은 하루 섭취량인 5kg이 되는 것이고, 이는 건초와 농우사료를 섞어서 내가 원하는 조단백 수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료의 조단백과 TDN 그리고 사양 표준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쉽게 이것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다루었으니 이제 조금 소소하지만 농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단백만 보고 이 단백질이 다 소에서 활용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박은 매우 좋은 단백질 소스임에도 가끔 효율이 높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보여지는 그래프는 열이 가해지면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실제로 소가 활용하지 못하는 단백질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매우 열에 약한 구조라서 변형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Heat Damaged Protein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진에서 보여지는 주정박입니다. 사료로 사용되는 부산물들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이를 빨리 건조해야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수송하기에도 편하고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키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보통 농가에서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색깔입니다. 왼편에 보이는 것은 열 손상이 적은 경우이고 오른쪽 진한 색깔은 열 손상이 높은 경우입니다. 둘의 조단백을 비교해보면 31%와 28%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열 손상이 일어난 단백질은 소가 활용을 못하므로 실제 활용되는 단백질의 내용물로 단시 환산하면 왼쪽은 약 29%, 오른쪽은 17%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콩은 단백질은 확실히 높은데 과연 한우에도 써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콩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콩은 기름을 짤 때 사용할 만큼 지방의 함량이 높습니다. 앞에서 지방을 소에게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사료 중 지방 함량이 6%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콩에는 20% 정도의 지방 함량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구에 사용한다면 적정량이 전체 건물 섭취량의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콩의 사용을 15%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사료량의 15%이고 콩의 지방 함량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콩을 첨가 시 전체 사료량에서 차지하는 지방량의 약 3%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3%로 맞춘 이유는 콩을 제외한 다른 사료도 모두 약간의 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는 다른 사료에게 나오는 지방을 고려한 안전 범위입니다. 지방이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콩을 잘 소화시키려고 갈거나 잘게 부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지방이 나오게 하므로 그냥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이 바로 콩의 단백질 소화입니다. 일반적으로 150kg 이하의 소에서는 성우보다 반추위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콩에 대한 소화가 완벽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첨가해 주더라도 150kg 미만의 소에서는 사료량의 10% 미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은 원래 식품으로 상품성이 있는 것인데 왜 이걸 사료로 판매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뭄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미성숙 콩이거나 홍수를 겪은 경우입니다. 미성숙 콩은 정상 콩보다 에너지가 10% 낮지만 충분히 가격이 싸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홍수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진 경우라면 곰팡이 독소에 문제가 없는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와 단백질처럼 직접 사료가 아니지만 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성분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반추위의 발달과 활동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가 사용하는 단백질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반추위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반추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비율로 보면 약 6대4로 반추위에서 분해되는 단백질의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추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CNSL을 사용하면 먹는 사료의 양은 동일한데 보통 일당 증체량이 5에서 15% 올라가고 사료 효율은 8에서 12% 오르는데
이것의 원리가 반추위 내 미생물의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고 단백질 생성의 속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산증의 발생 비율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반추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CNSL은 한우 사육에 있어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라이브 이스트도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라이브 이스트는 우리가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제빵용 이스트와는 다르며 소와 같은 반추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처럼 코팅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코팅 구조로 만드는 이유가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이며 이것을 소가 먹으면 반추위 내에 환경이 최적화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추위의 미생물은 온도, pH 그리고 공기가 없는 환경이 유지되어야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이스트를 급여하면 중조 약 150g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사료를 섭취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반추위 pH가 하락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또한 라이브 이스트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의 반추위는 아무리 혐기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도 계속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산소가 반추위 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구르트를 만들면서 잘 만들어지는지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요구르트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추위도 계속 이렇게 산소가 유입되는 도전을 받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이스트가 어느 정도 계속 산소를 소비해 줌으로써 반추위가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CNSL이나 라이브 이스트 같은 것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반추위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성되는 에너지와 단백질이 늘어나고 미생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자체가 단백질의 소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조사료의 소화를 돕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의 그림은 조사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조사료는 필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세포벽 같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치 대게의 속만 파먹고 껍데기가 남은 것처럼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껍데기처럼 남아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료의 소화는 CNSL이나 라이브 이스트를 활용해주면 반추위 미생물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료 효율과 분해 속도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양과 질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 활동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단백질의 최소량과 비율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송아지 시기입니다. 보통 송아지에 버짐 생기면 우린 이걸 질병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치료할지만 몰두합니다. 송아지 버짐은 분명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 맞지만 더 본질적인 내용은 송아지가 영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아지가 이런 상태에 이르는 이유는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는 많은데 반추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이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추위의 발달을 빨리 해주고 영양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송아지 버짐의 치료가 되고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들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반복적으로 송아지 버짐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강의나 컨설팅 등 요청은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